저는 3회차 모더레이터를 맡은 이건동이라고 합니다. 미리 제가 좀 양해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항상 이 프로그램 진행할 때마다 그 영상을 찍어요. 그래서 항상 저 뒤에 보면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 앞에 앉으신 분들이 일어날 때 조금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리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벌써 저희가 3회가 됐어요. 그 항상 이 포럼 자체가 격주에 한 번씩 진행되다 보니까 저번에는 가을에 시작해서 겨울이 됐고 이번에는 봄에 시작해서 또 여름이 됐습니다. 마지막 이제 4회차가 6월 마지막 주에 있는데, 4회차 전에 그 저희의 이제 크루 멤버들이 준비하는 마지막 발제이고, 오늘은 두 분이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그 비욘드님하고 수디님이 해주실 거고, 오늘은 조금 더 저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로컬 생태계를 위한 데이터 보기, 되게 좀 어려운 용어이기도 한데 요즘에 또 이런 로컬 사이트라든가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비욘드 황병대님께서 빅데이터를 통한 로컬 디깅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실 거고, 우리 안테나 살롱의 영브레이 그 수디 안소용님께서 LPV 모델링으로 만날 때 로컬 코어 밸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겁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 중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실까요? 그래서 안테나 살롱에 대한 소개는 조금 스킵하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하신 분은 제가 따로 이따가 30분 정도 말씀드릴게요. 궁금하면 30분. 안테나 살롱은 1기 때부터 왔습니다. 저 이제 1기 때부터 쭉 활동을 했었고, 지금 이 4기가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비욘드님과 수디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잘 경청해 주시면서, 오늘은 뭐 발표 다 끝나고 이렇게 주제 토론 Q&A 시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열린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발표 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조금 바로바로 물어보셔도 될 것 같고, 정말 나는 질문이 없다 싶으면은 나중에 또 저희가 역으로 한번 오늘 오신 분들한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하실 저희 비욘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비욘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 차례에서는요, 빅데이터를 통한 로컬 디깅이라고 했는데요.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로컬을 바라보는 인식을 좀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본 세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안테나 살롱에서도 그렇고 비욘드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10년 정도 IT 스타트업 분야에서 계속 활동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4년 정도 해시브랜드라는 작은 IT 회사에서 CEO를 좀 역임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뭐 블록체인 인공지능 관련해서 스타트업에서 일도 하고, 마하라는 그때 당시도 인공지능이었는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에서도 재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국내 기관이나 보안 쪽 솔루션들을 직접 개발하는 개발자로 활동했고요. 오늘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로컬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저는 로컬이라고 하면은 뭐 대구시 수성구 이런 특정 지역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밀양 뭐 이런 되게 지역적인 생각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로컬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상 오늘 얘기 나오는 데이터나 그리고 결론들이 조금은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로컬 전문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이라는 로컬에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될까? 결국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거든요. 저희 전도연 속에 올바른 데이터가 쌓여야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실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한번 톱파보고요. 그리고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문제 한 개를 딱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탑재하게 된 올바른 인식으로 한번 문제를 해결해보는
내용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발표 중간에도 좋고요, 끝나고 나서도 좋고요. 관련해서 나는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우리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논의하는 질문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중간중간 얘기하시면 되고요. 페이지는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되게 좀 빨리 진행할게요. 저희가 나중에도 Q&A 가지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입니다. 의료복지, 일자리 부족 그러는데 저희 나라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공공시설로는 의료복지 산업입니다. 압도적이고요. 두 번째 복지 서비스로는 고용 취업 부분입니다. 저희 나라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다시피 자원한터로 안 나오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인재로 어떻게든 성장을 해왔고 저희가 8, 90년대 그렇게 활기찬 시대를 맞이했었고요. 현재는 좀 아쉽게도 저희가 뭔가 이제 생존이나 그리고 버틸 수 있는데 일자리 그러니까 생산거리가 좀 되게 좀 부족하다,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치열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용, 취업 지원 이런 데 욕구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좀 실증할 수 있는 사례로는 지금도 그렇지만 청년 니트족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일본의 사투리 세대라던가 중국의 탕평족과 같이 글로벌적으로 흐름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다들 산업이 과도화된 것 같습니다. 과도화됐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야 되고 경쟁에서 살짝이라도 삐끗했을 때 실수를 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누군가는 결국엔 도태가 되는 거죠.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해 10만 명이다 라고 하면 그 인재에서 도태되는 나머지 반이나 아니면 그 절반 이상의 인재들은 도태가 된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보니까 의료복지가 필요해요. 결국엔 사람이 늙고 인구가 부족하다는 것도 너무나도 지금 사회적으로는 이슈이고 고령화 사회로 들어갔고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늙으면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보니까 취미활동 이런 거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실뜨기라든가 아니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고소톱을 치거나 게임을 하든가 우리가 늙으면 그러겠죠? 롤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여행 관광. 그러니까 왜 인스타그램 보면은 하와이나 관 가서 야자나무 밑에서 막 포즈 잡고 막 사진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되게 할 것 같아요. 자유롭게, 여유롭게. 하지만 실제 60세 이상 분들을 보니까 43% 분들은 소득 창출을 해야 됐고 그리고 다른 15% 정도 되시는 분들은 가족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아까 데이터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의료 시스템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뭔가 생산을 하고 돈을 만들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해야 되는 분들이 반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 그게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정권이 저희가 보수 쪽 이제 정권들이 의료 관련해서도 좀 민감하게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좀 얘기는 좀 재밌긴 한데 패스하겠습니다. 결론은 고령화 그리고 생산 인구 부족 그리고 저희도 늦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노년에는 뭔가 우리는 계속 해야 된다라는 미래가 도래하고 있고 지금 저희의 선배분들도 그거를 맞이하고 있다. 굉장한 문제죠. 지금 현재는 어떤가에 대한 데이터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계층, 그러니까 사회는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계층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인데 예전에 10년도만 하더라도 계층의식이 나는 하급 계층이야 중급 계층이야 라는 게 40% 50몇 프로 이렇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0년 지나고 나서 23년도에 보니까 나는 하급 계층이야 라는 의식이 많이 떨어졌어요. 반대로 나는 중급층이야 라는 계층이 꽤 올라갔습니다. 23년도에 24년도에는 추세를 보니까 좀 더 오르겠죠. 그리고 이어서 계층 이동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비율이 거의 3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잘만 하면 개천에서 욕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꽤 살만한가 봐요. 우리는 보통 60% 정도가 중위층이다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계층을 뛰어넘기는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니까 참 기대감이 없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거든요. 이거는 모든 데이터에 다 통과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희는 기대감이 좀 없는 것 같다. 다른 해석도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얼마든지 끼워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가 시간에 뭐 하나?
우리 3분의 1 이상의 시간 동안 뭐 하나? 저희는 8시간 자고요. 8시간 개인 시간 가지고 뭐 또 8시간은 일을 해야죠. 생산을 하죠. 근데 사실은 좀 불공평해요. 8시간 일을 하지만 사실 똥 싸고 밥 먹고 그리고 1시간 2시간 출퇴근하고 그리고 또 뭐 갑자기 내가 뭐 산다고 또 마트에 들렸는데 1시간 휙 가던가 친구들 잠시 보던가 SNS 하던가 통화하던가 개인 시간 별로 없습니다. 저희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개인 시간, 자는 시간 2시간 빼고 8시간을 쥐어짜서 동영상 컨텐츠를 보고 있습니다. 85% 이상이 사람들이 동영상 컨텐츠를 보고 있고요. 반대로 73%, 72% 남녀 비율인데요. 휴식을 한대요. 이 휴식이 뭘까요? 지금 다 물어봐도 나에게 휴식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친구랑 카톡 하던가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 좀 보던가 아니면은 페북에 글을 쓰던가 아니면 뭐 어떤 컨텐츠 글을 보던가 동영상 보던가 거의 뻔한 것 같아요. 폰질인 것 같아요. 1등, 2등이 결국에는 폰질인 것 같아요. 이거는 게임질이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이 67%가 관광 여행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인스타그램에 친구가 보여줬던 야자수 나무 아래 사진 찍고 이런 거 다 하고 싶은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한 자료인데요. 우리가 여가 활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가 47% 정도가 그냥 보통이래요. 저라도 보통이라 할 것 같아요. 저는 폰질, 게임질 둘 다 하거든요. 독서도 좀 해요. 근데 이거 다 해요. 다 하지만 그냥 보통인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다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불만족을 찾자라고 하면 경제적 부담.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6월에 이때쯤에 제가 하와이 가서 나도 여자친구랑 여행하고 좋은 사진 찍고 행복한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비싸잖아요. 비싸요. 돈 때문에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한다고 하는 67% 아까 얘기했던 이거 폰지 말고 진짜 하고 싶은 거 여행 관광이라고 했는데 코로나 때보다 꽤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해외나 국내 관광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국내 관광이 보니까 디테일하게 보니까 국내 여행 관광자가 뭐 1년에 평균적으로 한 5회 정도 한대요. 그 중에서 3.1회가 숙박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뭐 부산 이런 데 가서 자고 뭐 해운대항 갔다가 이런 거를 하는구나 사람들이. 솔직히 땅이 좁아서 당연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국내 여행 많이 하더라고요. 욕구를 충족할 만한 해외여행 말고요. 하와이 비싸잖아요. 국내 여행을 왜 이렇게 많이 한다고? 그러면은 욕구 충족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었고요. 또 다르게는 관광만 하기엔 좀 부족하죠. 문화 레저 시설. 그러니까 뭐 양양에 가서 물 수상 스키 이런 것도 하고 사실 참 재밌는 거 많을 텐데 꽤 많이 하더라고요. 영화 같은 경우에도 비율이 굉장히 높고 뭐 음악회도 많이 보고 관광 명소나 해수욕장 이런 것들. 사실은 저희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이건 어릴 때 사실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뭐 중요한 데이터는 아닌 것 같은데 결론은 뭐냐? 우리는 3분의 1 그나마 쥐어짠 여가 시간에 다 폰질을 합니다. 컨텐츠 보면서 다 이러고 있는데 하지만 남들처럼 뭐 재밌는 거 멋진 거 하고 싶다. 이 욕망은 사실 소셜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너무 주입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도파민이 도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근데 이거 이루는 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국내 관광 그리고 시설 사용료 보니까 꽤 많이 쓰고 있더라. 가능성이 충분하다. 욕구는 있지만 사람들이 잘 못하고 있지만 좀 더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거 하려면 돈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돈 부족하다는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이었으니까 그럼 우리 돈은 어떻지를 좀 알려주는 빅데이터이고요. 소득이나 부채가 생각보다 평이합니다. 뭐 10년 전이나 뭐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좀 빼고요. 저는 사실 이 부채라는 게 되게 많이 올랐을 줄 알았거든요. 비슷해요. 다들 은행 빚내서 전세 내고 그냥 딱 이 정도가 끝이구나. 매물이 크게 엄청 늘고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이게 비슷하다? 되게 좀 신기하다. 그러면 소득 수준은 생각해보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소득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여유 있다 없다가 되게 중요하겠죠. 여유가 없으면 큰일 났다는 거니까. 여유 없다가 생각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크게 줄어든 건 아니에요.
이거 왜 줄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한 자료 보니까 5, 600만 원 선 포함해서 이하 분들은 거의 반 정도가 여유가 없대요. 사실 여유 없음을 줄이는 큰 통계는 600 이상 소득 가지시는 분들, 이분들은 꽤 여유 없다는 비율이 작습니다. 여유가 있는 거죠. 사실상 이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거든요. 5, 600도 진짜 많죠. 근데 이 이하 구간들에 있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 여유가 좀 없네, 불안하네.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저희 머릿속에는 아까 말했던 도파민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노후엔 이런 거 해야 되고, 가끔 한 2, 3년에 한 번씩은 와이프랑 애들 데리고 하와이 가서 사진도 찍고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좋아질까? 기대에 대한 질문인데요.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4명 중에 한 분은 좋아질 거래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4명 중에 3명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다. 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 아까 보셨던 계층에선 가능하다 안 난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 안 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 이게 점점 심해질 것이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소비생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만족인데요. 빨간색이 잘 안 보이겠지만 쭉 떨어지고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소비는 꽤 만족하는 것 같거든요. 유튜브 뚝딱이 형이 알려주는 레시피 쿠팡이 시키면 내일 오잖아요. 제가 해먹으면 되고 꽤 더 할만한 것 같아요. 지하철도 그렇고 아니면 숙박도 그렇고 저희 컨텐츠도 그렇고 경쟁 사회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것들이, 소비할 만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돈만 있다라고 하면 말이죠. 그래서 저희 돈 버는 거 크게 차이 없습니다. 10년이나 지금이나. 다만 기대감이 없어요. 경제 전문가분들 보면은 결국에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1%에도 엄청 기대가 갈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본 통계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기대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희 로컬 속에 있는 저희를 너무나도 불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버는 거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일자리는 어떨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취업자예요. 취업하신 분들 2명 중 1명은 이직이나 시직할 것 같아서 불안하대요. 그러니까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정말 빨리 변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내가 도태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있고요. 사실 기업이든 사회든 시스템 구조 자체가 가면 갈수록 내가 뭐가 플러스가 돼서 더 올라가야 되는데 결국엔 경쟁이에요. 누구 제끼고 누구 라인 타고 가야지 올라갈 수 있는 거라서 당연히 불안하죠. 근데 실제로 이게 통계로 나왔다는 거는 참 재밌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 불안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 저희 밑에 세대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여전히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거는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이게 답인 줄 알고 배웠잖아요. 저희들 다. 저희 앞에도 그랬고요. 그렇게 해서 못해도 대학은 가야지. 야, 좋은 스카이는 나와야지 네가 이렇게 생존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정말 죽는 것처럼. 이거 관련해서 못 그랬을 때 10대 때 수능 못 봐서 도태돼서 자살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았고요. 답이 없어요. 저희들은 전부 다 삶이 점에 찍어서 점으로 찍으면 다 답이 되는 것 같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못해도 여기 있는 중학교 나와서 이런 친구들 사귀어가지고 대치동 가서 빡세게 공부하면서 결국엔 스카이에 가서 스카이에서 어떤 과를 진행을 해서 최소한 경제 학도로 들어가서 뭐 하다가 은행에 들어가서 뭐 하고, 이게 다 답인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생을 하다가 진짜 예를 들어서 흔히 얘기하는 가스라이팅 때문에 1년 하고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공무원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목돈 가두고 부동산 투자했는데 대박 터져가지고 정말 1등 신랑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사회의 실증이 나서 지방에 내려가서 내가 내 행복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미래 세대가 여전히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을 따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10년 후, 20년 후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들릴 메시지가 굉장히 안 좋을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지표인 것 같아요.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질문 되게 많잖아요. 이 관련해서는 일이 먼저야, 가정이 먼저야, 이런 얘기들 재밌어요. 이것도 10년 전에 13년도에는 일이 우선이래요. 압도적이에요. 일이 먼저지. 왜냐면은 내 커리어,
내가 미래에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경쟁하고 성장해서 이거를 쟁취했을 때 이 불안을 없애줄 것 같거든요. 불안이 일어날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그래서 일이 우선이었는데 17년도, 19년도부터 쭉 해서 갑자기 비슷해졌어요. 오히려 그냥 둘 다 비슷해 라고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점점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결론, 기대감이 없어요. 돈은 똑같은데 기대감이 없어요. 이러니까 저희가 일에 목매봤자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때쯤 나온 얘기가 욜로 이런 것들 참 재밌어요. 결국에는 사람들은 일과 가정이 비슷하다 이런 의견이 지금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한 석 달 전에 휴가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저희 글로벌 통계 중에서 보니까 우리나라만 1등이 돈이더라. 전부 다 가정, 사랑 이런 것들인데 우리나라만 1등이 돈이더라. 그만큼 저희가 이거 되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가족이 중요하고 내 딸내미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좀 이상해요. 돈이래요. 그만큼 반대로 이 돈으로 뭐 합니까? 우리 미래의 불안을 없애는 거잖아요. 통장이 두둑하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통장에 0이 많으면 사람이 그만큼 여유로워진다. 그렇게 된다. 근데 이것도 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통장에 0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불행하고 고통스러워야 되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결론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 찍어서 우리가 하는 승리 코스, 이게 사실은 답이 아니면 이게 답처럼 믿고 있고 돈이 미래의 불안감을 다 없애줄 것 같고 실제로 그래요. 이거는 저는 각자 사람들이 인생에 철학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단단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물질적인 뭐가 있어야 내가 든든해지고 내가 사회적인 인지나 직위, 인맥이나 내 주머니에 명함이 한 1000개, 2000개가 있어야 내가 영업사이즈로서는 60대까지 살아남을 수도 있고 이런 마인드가 있다는 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게 데이터가 이거를 실증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생존이 되게 불안해요. 일을 하고 있어도 불안합니다. 성장 기대가 없습니다. 근데 가정을 또 중요하게 생각한다 했잖아요. 아이러니한 게 이 가정의 34.5%가 1인 가구입니다. 아까 말했죠. 욜로. 저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들 특히나 1번, 4번은요. 이거 얘기하면 정말 길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재밌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2, 3번만 저희가 품질 되게 많이 한다. 그리고 뭐 저희 소비 요거 관련해서만 저희가 올바른 인식을 한번 따볼게요. 저희는 콘텐츠 진짜 많이 봅니다. 하지만 욕구가 있어요. 여기에서 욕구가 있어요. 근데 정말 아쉽지만 저희가 현재 고금리 고물가 시대거든요. 소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불안하잖아요. 소비를 안 하거든요. 유동성은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거는 어차피 욕구가 있고 사람들이 여기에 되게 많이 쓰니까 지역의 문제점을 상품으로 잘 포장을 해서 잘 알리자. 특히나 이런 것들 가능성이 충분했거든요. 잘 알려야 실제로 할 수 있어. 너 욕구 이거잖아. 잘 포장해서. 이럼에도 불구하지만 한번 해봐. 그래서 키워드를 하나 잡은 게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이 있을까를 봤을 때 아산 지역을 하나 뽑아봤습니다. 아산 지역은 온천이 되게 유명합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 그랜드파크 호텔 목욕탕이나 도보온천 이런 데가 망했대요. 근데 그 아산에는 주변에는 이수심 여보트에서 뭐 민속마을 하여튼 어마무시하게 콘텐츠가 많다고 합니다. 저는 요 지역 문제에서 지역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거를 잘 따와서 요거는 일본 유인의 온천 상품 되게 유명하잖아요. 여기처럼 상품을 잘 포장을 해서 저희가 관광 상품 만들고 콘텐츠로 잘 알리면 좋지 않을까? 이러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너무 심플하죠. 하지만 이거 누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아까 2번, 3번에 올바른 인식 좀 더 키워드의 핵심을 지어보면은 SNS인 것 같아요. 너무 지루한 얘기죠. 하지만 데이터가 그렇대요. 가면 갈수록 저희가 폰즈 많이 하고 SNS 많이 합니다. 컨텐츠 많이 흡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거를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각자 뭐 생각하고 있는 로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로컬을 이해를 하고 이런 특징이 있으니 이걸로 잘 해결해가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끝으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까 관련된 데이터 관련해서 얘기 나누시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따가 뭐 소통하는 타임 때 얘기를 나누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아산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로 좀 많이 활동했는데 방금 전에 비훈님 마지막에 언급하신 것처럼 아산에 조금 더 비하인드를 말씀드리자면 이 도고라는 쪽의 특정한 온천 사업 개발을 위해서 200억 정도 투자해서 이쪽을 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내심 좀 기대가 됩니다. 잘 될지 안 될지가 아니라 그 과정을 어떻게 발전시킬지가 조금 기대가 되는 하나의 이슈인 것 같아요. 좀 보니까 그 SNS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렇게 함몰된 이 세상만 보다가 이 바깥 세상을 너무 못 보는 게 아닐까. 사실 이런 안테나 살롱 포럼 같은 경우도 본인의 호기심과 궁금증 그리고 뭔가의 목마름 때문에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1회부터 4회까지 쭉 오시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오늘 그 비욘드님 강의를 듣고 좀 많이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 번 더 좋은 발표 해주신 우리 비욘드님께 이따가 많은 질문 부탁드리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두 번째 발표는 우리 안테나 살롱의 귀염둥이자 브레인인 수디님께서 발표를 해줄게요. 박수! 네, 안녕하세요. 오늘 LPB 모델링으로 만나게 될 로컬 토베이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안테나 살롱의 수디입니다. 일단 저는 안테나 살롱에서 수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이름의 어원은요, 제 이름이 수용인데 이제 그 수 드래곤에서 수디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더레이터이신 지진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좀 더 담아서 이제 수디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저는 저를 어떻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문제 해결을 통해서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사회혁신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LPB 모델링에 대해서 제가 직접 개발한 모델링인데요. 이를 총 4단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그리고 요즘 이제 로컬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는 로컬 이슈의 맥락 그리고 이런 로컬 맥락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로컬에 대한 접근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를 로컬의 맥락과 기존의 접근 방식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한 LPB 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LPB 모델링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먼저 저는 오늘 로컬의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로컬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이제 정의 내리기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로컬에 대한 이슈는 총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로의 전환입니다. 물론 로컬이 발전을 하려면 당연히 물질적인 인프라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돈도 필요하고 뭐 인프라, 부동산도 다양히 필요하겠지만 교통 같이 물질적인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지역을 떠올 때는 이제 살기 편하기보다는 거기 한번 머물고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탈물질주의의 콘텐츠가 중요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대전 하면 바로 떠올리는 게 대전의 교통, 세종도시가 아니라 대전하면 성심당지라고 떠올리는 것도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의 전환 그리고 콘텐츠가 가장 중요한 로컬의 이끌림으로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바로 관계인구의 개념이 있습니다. 관계인구라는 개념이 저도 사실 이번 로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관계인구라는 즉슨 저희가 어떤 생활권을 생활하는 공간을 생활권이라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 그 생활권의 인구를 그 생활 공간에서 거주하는 사람 혹은 이제 거주는 아니지만 관광 이상 그리고 주거 미만의 그 인구를 관계 인구의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곳에서 살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머무르게 하고 경험시키게 한마디로 내가 이런 지역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지역의 그 관계를
어느 정도 조금 더 깊게 하는데 하지만 주거에 너무 포커스를 매몰되지 말자라고 해서 관계 이부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지역성 개념의 변화인데요. 이런 지역성 개념의 변화는 빅데이터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지역성 개념이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로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로컬은 뭘까에 대해서 바로 떠오르는 지역성이 그럼 뭐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워드클라우드라는 그 빅데이터를 이루어 봤을 때 지역성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한 단어로 정의내리기는 어렵지만 근래 20년간의 선행 연구에 있어서는 이제 뭐 장소성, 다양성, 도시 재생 정체성과 같은 조금 더 추상적인 그런 지역성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혹은 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나왔다면 지금은 이제 근 1년간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는요 다양성, 공공성, 공동층성과 같은 평등성을 전제로 한 다양한 이제 공공의 한마디로 제가 오늘 로컬 코밸류라고 말씀드렸던 함께 가치를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워딩이 주로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반한 모델링을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과연 로컬의 맥락, 로컬의 문맥을 과연 기존의 이제 접근 방식, 뭐 행정부나 뭐 다양한 기관들이 이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도시재생종합정보 체계에서 언급한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사실 도시재생종합은 사실 저도 이번 로컬을 준비하면서 정부는 그럼 뭐 하고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그럼 도시재생을 검색해봤을 때 바로 첫 번째로 뜨는 그런 사이트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뭐 다양한 고려사항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보다는 절차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과 지역 자원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걸 평가해 점검하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물론 이것 자체만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로컬의 맥락을 보였을 때 과연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코밸류를 이루는 그 과정들이 과연 반영되어 있는가, 그리고 너와 나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 있는가는 이런 모델링에서는 이런 절차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별 주체 자체가 어떻게 계획을 이루고 그리고 그 비전을 실현할지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OS 리빙랩인데요. 이 SOS 리빙랩은 Solution in Our Society 랩이라고 해서 이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뭐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주민들이 직접 주체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저희는 지역에서 이제 콘텐츠를 바탕으로 가치를 만들어서 관계인구를 늘리고 싶은 게 저희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이 문제점에서 기반을 한다는 겁니다.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결을 함으로써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게 SOS 리빙랩의 가장 큰 전제이자 철학인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도 사실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꼭 문제 해결에 대해서 포커스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 SOS 리빙랩 자체가 정말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프로세스가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절차를 유동적으로 이제 운영할 것을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거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으로서 혹은 다양한 주체로서 참여하기에는 이 과정 자체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할지,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접근 방식은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꼭 가치를 문제 해결에서 이뤄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안테나 살롱에서 정말 자주 나왔던 로컬 브랜딩 마스터 플랜 길리아자인데요. 저희가 정말 이 100페이지가 넘는 것을 다 읽어봤는데요.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사업 목적을 수립하고 지역 자원을 탐색하고 비전을 수립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재생 종합 정보 체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은 이 로컬 브랜딩 마스터 플랜 길리아자리에서 주로 다뤘던 지역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그 가치는 물론 의의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로컬의 맥락을 반영한 모델은 아니고 사실 아직도 너와 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존의 로컬 접근 방식을 연애 고수인 제가 사실 아니고요. 네, 제가 이 비유를 통해서 좀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연애에서 내가 너를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너라고 얘기해보겠습니다. 너를 만나기 위해서 너무 완벽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빠 나랑 만나 라고 얘기했을 때 나 오늘 옷을 좀 막 머리 좀 하고 만날게 해서 약속 시간 한두 시간 늦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두 번째는 나에게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너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이 절차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가 너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해관계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문제 상황에 기반한 해결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연애에서 잔소리로 사랑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 머리가 좀 별로야. 네, 그래서 뭐 이런 제가 연애 고자라서 구체적으로 알겠지만 그래서 문제 해결로부터 가치 창출이라는 그런 이제 너무 가치 창출의 방법이 너무 단편적이고 일원화되었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성공적인 연애 방법, 성공적인 그런 모델링 방식은 어때야 할까요? 저는 먼저 LPB 모델링의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부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로컬 3P 밸류 모델인데요. 사실 이 3P라는 거는 이따 만나게 될 그 다양한 이해관계제에 대한 축약입니다. 그래서 private, public, 그리고 people 이렇게 민, 관, 그리고 주민, 사람 세 가지에 대한 이해관계자 주체를 바탕으로 모델링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타이밍이죠. 그래서 타이밍이 왜 중요하냐면 타이밍이 있어 결국 내가 같은 시간 속에서 같은 공간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되니까 조금 더 우리가 직관적인 구성을 하자. 그래서 인풋이 있으면 그냥 아웃풋이 바로 나오고 그 인풋 아웃풋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모델링을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너를 이해하자는 겁니다. 너를 이해 못하면 당연히 안 되죠, 연애할 때. 그래서 다른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있는 그대로 사랑을 표현하자. 그래서 내가 꼭 어떤 가치를 창출할 때 문제점을 바탕으로 잔소리를 바탕으로 이제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내가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이 LPB 모델링에 대해서 가장 기반이 되는 거는요, 바로 지역 자원, 그리고 내가 어떤 자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로컬 브랜드 탐색 지표 정말 많이 보셨던 그 탐색 지표 중에서 이 탐색 지표를 행안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이 자원 그 자체를 내가 갖고 있는 이미 우수한 자원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이 자원을 어떻게 키워서 내가 어떻게 활용할지 그냥 이 자원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를 함께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가치들을 이제 일자리, 정주 여건, 어떻게 머무를지 한 그 여건들과 그리고 차별적 인프라 이 세 가지 이 흐름으로 나누는데요. 그래서 각각을 이제 그 로컬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일자리 자원, 차별적 인프라, 정주 여건이라는 그 세 가지 큰 흐름의 변수를 이제 알 수 있도록 분석할 수 있도록 LPB 모델링의 가장 1차적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실 저의 LPB 모델링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그 이제 모델링은요. CB 모델이라는 건데요. CB 모델이랑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혹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되게 뭐 경영학부나 아니면 뭐 이제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창업을 할 때 밑바탕이 되는 어떤 기획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기획안 중에서 우리가 창업을 하려면 누구를 먼저 타겟팅을 하죠? 고객을 먼저 타겟팅을 해야겠죠. 그래서 고객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는데요. 그래서 고객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고객은 어떤 문제상황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그 가치는 뭔지 크게 이 세 가지 섹터로 고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고듭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 너는 어떠한 가치를 제안하고 싶은데 나는 고객의 이러한 이러한 페인을 줄여줄 수 있어. 고객이 원하는 바를 내가 이렇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제품과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해가 바로 CB 모델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고객에 대해서 고객이 갖고 있는 어려움, 원하는 가치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거에 맞게 어떠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해서 구성한 게 CB 모델입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먼저 LPB 모델링의 첫 번째 다양한 이해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먼저 민간과 그리고 그 기업과 그리고 사람, 주민들 간의 그 관계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사업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낼 때는 출발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출발점에 따라서 다양한 사업 유형이 분류가 되는데 저는 그 사업의 그 출발점을 아까 잔소리만 할 필요 없다 했죠. 지역 해결력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자원을 갖고 있는지 혹은 내가 나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혹은 나의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이런 내가 행복을 느끼는 라이프 스타일을 너도 느껴봤으면 좋겠어가 바로 라이프 스타일형 이제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다방면으로 이제 콘텐츠나 이런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내가 물론 이 메커니즘은 뭐 유동적으로 할 수 있지만 먼저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이해하는 것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커스터머 밸류 모델이랑 조금 다른 게 이미 거주하고 있는 그 관내 거주민뿐만 아니라 새로 유입하게 될 이제 생활인구, 관계 인구까지 포함시켜서 현재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그 문제의 원인은 뭐고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유입된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겪을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혹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지를 이제 반영을 한 것이 바로 이제 제가 구상한 조금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고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이제 다양한 자원들을 바탕으로 이제 어떠한 콘텐츠를 만들지가 바로 이제 이 프라이빗 피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이제 이 다른 플레이어도 있죠. 바로 퍼블릭과 피플입니다. 그래서 퍼블릭은 주로 이제 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같은 메커니즘이지만 달라진 부분이 아까 여기서는 자기다움을 기반으로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기존의 정부가 갖고 있는 기존 정책은 무엇인지 그래서 같은 메커니즘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어떠한 가치를 창출할 건지 관의 입장에서 하지만 그 관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자기다움보다는 어떤 기존의 정책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래서 기존 정책도 되게 가치를 창출하는 그 과정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나 아니면 뭐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골목 경제 활성화의 기존 정책에 대해서도 분석할 수 있도록 연관을 지어서 모델링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이 아니고 세 번째인데요. 그리고 퍼블릭 프라이빗은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좋은 뭐 로컬 비즈니스가 있어. 그럼 그 로컬 비즈니스가 갖고 있는 어려움도 여기서는 이제 그 피플 대신에 그 프라이빗에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콘텐츠 운영하면서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이나 혹은 이제 그 가치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원인 분석을 하고 이를 어떻게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것을 이제 퍼블릭, 이제 프라이빗, 피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신다면 사실 저는 이 마지막 가장 주체는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려봤을 때 주체가 유일하게 빠진 것은 그러면 사람은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형태만 관이나 민으로부터 관이나 아니면 정부나 아니면 기업으로부터 어떤 수동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제 정부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근래에는 중간지원 조직입니다. 중간지원 조직의 정의 자체는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꼭 관의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시민을 주도로 이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담고 있지만 사실 중간지원 조직 자체의 근래 한계는 되게 역할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의 어떤 이제 절차나 관의 그런 관 중심으로가 아니라 시민 주체로 하고 다양한 그 이해관계자가 모였다는 그런 특성이 있지만 그 반대로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에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 바로 중간지원 조직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리고 중간지원 조직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시재생 정원총부에서 맡은 그런 복잡한 그 과정 그리고 SS로 이민의 그 과정도 사실 중간지원 조직을 향한 그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중간지원 조직 자체도 되게 복잡한 절차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 없이 복잡한 절차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이 갖고 있는 이 술비가 운영을 하면서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가치들을 바탕으로 이 부분들을 중간지원 조직이 먼저 파악을 하고 이걸 어떻게 서포팅하고 매개를 할지에 대해서 모델링을 추가적으로 구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제 FPV 모델링을 설명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임실치즈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임실치즈 마을에서는 먼저 이제 문제 해결 타입으로 가자면요. 버려지는 사냥류가 있습니다. 사냥류가 이제 동물 사냥이 우유를 만들어내는 그 사냥인데요. 이 임실이라는 공간이 그 과거에는 이제 임실 지역은 되게 사람들이 없고 오히려 산이랑 산만 있었기 때문에 되게 공급은 많지만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사냥류가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인프라 자체를 이제 그 드넓은 산과 바다를 문제점으로 인식하지 않고 차별적 인프라로 본 것이 바로 이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그럼 우리가 사냥류를 아예 버리지는 말고 사냥류 키우기 좋으니까 이거를 한번 치즈로 만들어 보자라는 컨텐츠를 바탕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사냥류가 왜 벌어지는지 그렇다면 좀 새로운 그리고 먹고 살기 척박하다는 그 지역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 사냥류 취지를 바탕으로 이제 다양한 이제 축산협동조합이나 마을의 접근성과 같은 이제 차별적 인프라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을 고유의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이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정체성뿐만 아니라 이제 이제 안정적인 소득과 같이 이제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므로써 좀 더 로컬이 활성화될 수 있는 모델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의 마지막 로컬 철학을 바탕으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로컬 혹은 로컬 재생이 바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좋아해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사실 이 음식이라는 건 총 3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이 다양성은 내가 정말 다양한 음식을 먹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저는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을 때 정말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을 바탕으로 두 번째, 음식과 저는 특별한 관계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음식의 특별한 관계를 만드는 건 바로 자신만의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김밥이 아니라 엄마가 해준 김밥은 정말 더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저도 로컬도 이제 정말 다양한 로컬을 방문하면서 특별한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자신만의 이야기를,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로컬의 공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의 강연과 포럼도 여러분께 맛있는 저녁 식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연애를 꼭 하게 될 우리 수디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로컬 브랜딩을 저희가 포럼 하기 전에 많이 공부를 했고 그 공부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은 고민과 가장 많은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은 수디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모델링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고 오늘 발표하기 전까지 아까 와서도 계속 자료를 또 수정하고 진행할 만큼 크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로컬을 좀 다양한 모델로 좀 설명을 해줘서 좋을 것 같고 아마 이제 곧 시작될 저희 좀 편안한 토크 시간에 많은 질문이 좀 오갈 것 같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편하게 Q&A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늘 질문은 첫 번째 스타트를 끊기가 어렵기에 제가 시작을 하고요. 그 수디가 저희 안테나 살롱 포럼 멤버 중에는 가장 젊은 친구예요. 아니? 네. 네. 처음부터 실수를. 그래서 우리가 발표 전에 그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를 했는데 자기소개 말고 본인이 이렇게 좀 준비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 조금 메인 포커스로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는지 그런 거를 한 번 한 번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수디님이 이제 발표 끝났으니까 나는 이번 포럼에 이 발표 주제 중에 어떤 걸 좀 포커스를
돼서 좋겠다. 내 모델링도 좋긴 한데 그거 말고 또 오신 분들이 또 이런 시간 자체가 또 앞에서 발표한 거 말고 또 새롭게 알아갈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잖아요. 얘기 좀 해주시면. 저는 사실 제 로컬 철학이랑 공간이 있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여기도 지금 로컬이잖아요. 그래서 여수돔이라는 그 공간에서 이러한 강연을 들으면서 내가 조금 더 로컬이라는 그 컨텍스트, 로컬이라는 그 개념 자체에 조금 더 관계를 깊게 만들어나고 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공간에서 조금 더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비현님. 저는 뭔가 솔루션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문제라는 거는 반대로 기회라고 바라봐집니다. 근데 여기에 신청이 안테나 살롱에 신청해서 오신 분들은 다 배움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해결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간에 있는 난 이걸 들었으니까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회차 참여해서 저도 많이 배웠었고 4회차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솔루션, 나한테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찾아보고 싶었고요. 그것과 관련된 주제가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편향된 의식이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의 삶이 진짜 당신의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질문에서 벌써 답이 나오죠. 사실은 아니거든요.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내가 알겠는 거는 내가 진짜 모르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식도 누군가가 계속 주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깨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과 같은 문제를 통해서 같은 데이터로 논의해보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처음엔 빅데이터는 아니었어요. 로컬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결론은 하여튼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를 준비한 형태였습니다. 두 분이 작년 저희가 말에 그 안테나 살롱 지속가는 포럼을 처음 하면서 그때는 참여자로 오셨던 분들이 아마 그때가 좀 계기가 돼서 저희 4기 멤버가 돼서 이렇게 포럼 발표하는 자리까지 와서 두 분한테는 되게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눈 시간이 좋은 시간 될 것 같고 혹시 또 이제 천천히 조금씩 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늘 첫 번째 풍문을 저희 안테나 살롱 리더인 그 시리얼님께서 항상 질문을 날카롭게 많이 주셨어요. 모르겠습니다. 날카롭게 하고 쓰러지실까봐.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세 번째 세션을 두 분을 엮은 이유가 뭐냐면 막연하게 로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욘드님이 딱 말씀해주는 딱 그 지점이 로컬은 그럴 거야. 로컬은 그랬어. 로컬은 그런 상황이야 라고 하는 걸 매스컴에서 듣거나 유튜브에서 듣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용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지점을 굉장히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소득은 줄어들지만 계속 비슷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채도 많이 막 됐다라고 하지만 비슷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 조금씩 즐거움을 찾는 것들로 해서 지방의 컨텐츠를 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보고 진짜 한번 가보려고요. 너무 궁금하고 거기 개발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도보 같은 그런 다른 곳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혹시 몇 군데가 있는지 한번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수디님의 경우에는 굉장히 되게 집요하게 논리적인 그런 툴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논리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자신이 관심을 갖는 추가적인 지역이 또 있는지 맨 마지막에 음식으로 끝나잖아요. 음식으로 끝났는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 논리를 통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질문 혹시 있으신지 하나씩 좀 저는 사실 많은 지역은 잘 모르고요. 근데 얘기 나왔던 것처럼 다 힘들대요. 인구 소멸이 되고 있고 땅 놀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스타트업 하면서 왔다 갔다 했던 지역이 몇 군데나 있는데 첫 번째가 대구. 제가 본사를 거기에 지금 많이 두고 좀 돌아다녀서 그리고 부산 그리고 뭐 인천 이런 건데 질문이 그거였어요. 도구 같은 곳 관련된. 대구는 가면 갈수록 뭐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굉장히 부족하다에 넘어서서 저는 가끔 이제 택시 탈 때 항상 대화하거든요. 거기 기사님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정책도 조금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지역적인 정치 색깔이 좀 바뀌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택시가 충분한데 갑자기 택시 티업을 늘린다. 하여튼 그런 문제들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대구는 저희가 80년대만 하더라도 패션 공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활기찬 도시였고 부자 도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구의 가장 핫한 핫플이라고 볼 수 있는 동성로 이런 시내에 가면은 그런 느낌은 남아있어요. 근데 굉장히 다 사장돼 있는 느낌? 마지못해 있는 느낌? 아마 사장님이 그 가게 하면서 안에 숙식 공간이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 다른 색깔이 없구나. 그 당시 슬로건이 컬러풀 대구였는데 컬러풀은 무슨? 지금이야 이제 홍 시장님 오시면서 파워풀 대구 막 이렇게 하는데 그 파워풀도 뭔가 공항 카지노 이거는 한 10년 바라봐야 되는데 될까? 되게 문제거든요. 뭐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거기 부자 동네들 가면은 부동산 가격은 안 떨어지고 있어요. 참 재밌어요. 거기 청년도 별로 없는데 저도 한때 거기 살아서 생산하는 일자리에 취업해서 일도 해봤는데 대구 참 뭐가 없어요. 그럼 다 서울로 갔다라는 건데 저때 있던 또래분들 다 그러고 다 서울로 왔어요. 그리고 반대 케이스예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2의 수도로 알려져 있지만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청년 인구가 다 서울로 갔나 봐요. 서울의 인구가 이렇게 먹혀 있는 게 청년이 다 그렇게 가버렸나 봐요. 근데 뭐 일자리나 취업거리가 없으니까 생산을 해야 되는 청년 인구는 옮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거의 한 6년 정도 됐는데 부산에서는 스타트업 관련된 정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죄송해요. 부산이요. 부산은 부산 역사를 한 2년 정도 뜯어가지고 1층을 되게 좀 확장을 시켰는데 거기에 뭐 구글이나 이런 스타트업 센터들이 막 들어와 있어요. 지금 네.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없어. 참 웃겨요. 해운대나 뭐 마린시티 뭐 그런 데들 보기만 하더라도 스타트업 센터들 이제 박정국 때 만들어진 건데 그런 스타트업 센터들이 되게 막 거기 모여 있는데 거기도 뭐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 블록체인 분야 되게 오래 했었는데 블록체인도 센터 하나 만들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참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하여튼 그런 거 계속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람은 없지만 전 되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구는 좀 그게 좀 너무 아쉬워요. 대구는 너무 그게 아쉽고 부산은 노력하고 있지만 사람이 없다. 결국에는 서울에 다 몰려있고 인천은 제가 좀 관심이 있었던 거는 오늘 나왔던 주제랑 좀 관련된 건데 관광 관련해서 참 여기 요거 뚫으면 참 재밌겠다. 지원 잘해주겠다. 근데 제 느낌입니다. 이건 표장된 거예요. 인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전 대구보다 인천이 더 보수적이더라고요. 관광 적자가 어마무시해요. 인천이. 공항 끼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하면은 외국인들 좀 땡겨서 인천에서 놀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찾아보시면 알겠죠. 적자가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보수적이에요. 변할 거라는 기대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거기 못 두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문제점을 발견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좀 지역적으로 좀 좁혀서 한번 찾아보려 했는데 내용이 좀 길어질까봐 좀 패스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근래 관심 갖고 있는 지역은 바로 신림인데요. 사실 저는 신림에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원래 사당에서 살려고 했는데 집값 때문에 이렇게 점차 밀려나서 신림에 거주하게 됐거든요. 사실 신림에 오기 전에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면 좀 많이 이슈가 됐었던 살인 사건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좀 짜잘짜잘한 뭐 범죄도 되게 많은 곳이라고 해서 좀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근데 살아보니까 마냥 그런 건 또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왜 신림을 관심까지 갖게 된 이유는 바로 제가 여기서 좀 살기 좋고 근데 좀 더 집값이 더 올라서 조금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되게 신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여기서 머무를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3가지로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뭔가 책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실 공부를 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조금 딱딱한 곳이 아니라 지역 도서관보다는 그냥 좀 그냥 거리에서 책을 쓸 수도 있고 그냥 뭐 산천 근처에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공간이 되게 어떤 그 지역 카페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무언가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방은 엉금 책방이라고 해서 이제 그 거북이가 있고 그 거북이를 바탕으로 한 그런 책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거북이 콘텐츠를 되게 거기서 갖고 있는 뭐 철학도 메시지도 있고 그 책방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뭐 와인집인데 떠들면 안 되는데 술 마시면서 뭐 책을 읽는 뭐 그런 공간도 있어요. 그러면 꼭 굳이 우리가 어떤 뭐 배움이나 학습 이런 거를 아니면 뭐 문화를 즐기는 게 꼭 딱딱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거를 좀 뭔가 활성화시켜서 신림 제가 사실 친구들을 이제 초대를 할 때 이제 서울 하면 떠오르는 데 있잖아요. 막 뭐 홍대, 건대, 성수 막 이런 데 있는데 제가 최근에 친구들한테 야 너희 나 신림 오면 내가 순대 사줄게 신림으로 와 했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건대로 바꾸긴 했는데 근데 그런 공간도 신림이 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좀 뭔가 인프라가 조금 더 좀 뭐 유흥이나 뭐 이런 유흥 주점이나 뭐 이런 게 조금 더 건강한 형태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조금 더 대화하기 좀 편한 곳, 내가 뭘 배울 수 있는 곳, 혹은 내가 좀 더 놀기 편한 곳. 거기서 되게 그 관악구에서 되게 축제 같은 거 많이 하려고 하고 그 천이 있는데 그 천에 이제 사람들이 막 갑자기 노래 부르고 막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신림이라는 그 공간을 그냥 좀 살기 꺼림칙하고 초대하기 어려운 곳이 아니라 젊음의 거리로서 젊음의 도시로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최근에 신림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좀 이야기 듣다 보니까 질문이 신림 살기 전에 어디 살았어요? 저도 그냥 명품 살았어요. 그냥 수원 명동에서 저처 아까 이야기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림에 대한 인식이 언론으로 인해서 되게 부정적이었잖아요. 하지만 뭐 자의반 타의반 예산상의 일부 신림에 살면서 그 속에 또 새로운 매력을 느낀 케이스인데 이런 케이스가 조금 많이 앞으로 이야기되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는 당당하게 신림으로 초대를 할 수 있는 저희 리더님하고 함께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비욘드님이 도보사에 이야기하셨는데 저희가 4회차 때 실제 도보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로컬 사업하시는 분을 연사를 한번 모셨어요. 어떻게 도보를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거의 한 3에서 5년 차 정도 되시는 분인데 그 이야기를 좀 직접적으로 들어보면 오늘과 조금 연계해서 한번 들어보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비욘드님은 말 그대로 디깅을 정말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저도 로컬을 그렇게 많이 다녔지만 부산, 대구, 인천의 이런 공간 자체가 꽤 어느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민의 데이터로 쌓아놓고 이렇게 같이 공유해 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또 제가 역으로 이제 3회차까지 계속 오신 이덕환님도 공감가 대구여서 대구에 대한 매력을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서 혹시 또 궁금하실 거 있을 것 같아서 질문 주시면 옆에는 권희님이 계시고 네. 삼성 부산, 삼성 상해가 탄생한 곳이 사실 대구인데 그다음에 여기 홍님은 또 대구 출신이시면서 와서 알게 됐어요. 와서 이제 1회차 때 만났는데 이제 또 그렇게 지역이나 또 이런 연계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고향을 떠난 지 거의 90몇 년 됐는데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부모님이 계시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같은 고민들을 늘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나 또는 여러 프라이빗적으로나 여러 가지
제안도 여러 차원으로 들여다보고 그 중에서도 게임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워낙 이제 그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너무 어쨌든 공조직이 딱딱하다, 변화에 기조가 없다. 그러려면 결국은 50들이 와서 시작해야 되는데 50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그게 발휘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정치력으로 대부분을 다르게 해야지만이 방금 말씀해 주신 부산의 사례처럼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풀어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사실은 반대로 또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희망이나 불쏘시개를 좀 본 게 있다 라고 한 게 있으면 조금 숨겨놓지 마시고 꺼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책 제안이나 이런 쪽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아쉽게도 이런 쪽으로 경험이 별로 없어요. 가끔 중기부나 이런 쪽에서는 그 IT 분야 되게 세부적이잖아요. 이런 쪽으로 이제 실제 하시는 분들 뽑아가지고 정책평가위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좀 한 지역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것들은 너무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로컬에 대한 키워드들 딱 나에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넓은 것 같은데 저는 생각하기에는 의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자꾸 나와도 좀 그런데요. 저는 시대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구나를 느끼면서 이제는 더 빠른 것 같아요. 1년이 달라요. 작년에 엔비디아를 샀어요. 알았거든요. 이거 대박이다. 왜냐면 AI를 좀 했으니까. 근데 참 바보 같더라고요. 근데 한 봄쯤에 친구랑 술 마시는데 야 너는 왜 마소와 엔비디아 추천하면서 안 사?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여유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구나. 나는 그냥 내 아는 대로 이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가고 있구나. 결국에는 그리고 또 나도 모르게 또 얘기하고 있었고 뭐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면 느끼는 거는 아까 전에 중간 조직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거 되게 공감하는데 근데 이분들은 좀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하나의 시민으로 봐야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범죄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를 모두를 포함한 시민들의 의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가장 큰 프로그램을 보고 싶은 게 이런 얘기 참 자극적이고 누구나 하지 말라 그래요. 이것도 다 공감해요. 정치 관련해서 보면은 우리가 좀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관련된 메시지가 없어요. 가끔 보면은 아직도 디올백 얘기하고 있고 김건희 디올백 얘기하고 있고 김정숙 여사랑 비교해서 뭐 하고 있고 그런 것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저 어릴 때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러기 위해서는 이런 자원을 더 키워야 되고 우리는 더 해외를 나가야 되고 좀 더 전에는 어디 뭐 중동에서 무슨 사업을 따와서 우리 GDP에 어떻게 기여를 했고 이런 얘기 되게 많았었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사과라고 얘기하는 게 안 먹히는 것 같아요. 너무 분리가 된 것 같아요. 저도 국회의원분들 꽤 많이 봤었는데 뭐 그런 얘기할 범주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좀 다른 시민인 것 같아요. 좀 뭔가 시민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잘 찔러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안 된다는 게 너무 아픈 것 같고요. 대구 시민이다라고 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창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지금 이거 먹고 살기 힘든데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택시티어가 늘어났다. 이거 우리 불합리한데 이거 왜 늘렸냐 우리 파악할 거야. 들어줘. 이거라도 방법을 모르거든요. 프랑스는 그 시위하는 방법을 가리키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는 그 방법도 몰라요. 그리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매스미디어가 저희 도파민이 계속 때려가지고 중독이 돼 있어요. 관련해서 진짜 실증 사례 하나만 보자면은 아이돌들 키미어는 정치 아니면 아이돌 아니면 진짜 자극적인 콘텐츠 정해져 있거든요. 아이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자 아이들이라는 걸그룹이 있어요. 그 걸그룹이 이제 뭐 복귀하면서 슈퍼레이인가 하여튼 그런 노래를 가져왔더라고요. 들었을 때 참 별로였어요. 참 별로였는데 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떤 경제학자분이 뭐 소셜 관련해서 그 글을 쓴 거를 잘 봤는데 보니까 그 큐브라는 엔터테인먼트 여자아이들 소속사에서 그 노래를 바이럴을 총 조회수의 한 70% 정도는 광고 바이럴을 다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는요 돈만 있으면
우리 뇌를 조종할 수 있는 시대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자극적인 게 잘 먹히고 잘 퍼질 수 있다인 거고, 누군가는 이거를 잘 컨트롤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정치도 사람들이 자극적이니까 뭐 듀얼백 이런 걸 자꾸 보니까 뇌에 파고드는 거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바이럴로 잘 돌 수 있게 누군가가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대구의 특정 지역에 있는 노조가 됐든 공무원 집단이 됐든 아니면은 충주시의 충주맨 같은 1인 크리에이터 용자 같은 그런 분이 나타나는, 그런 분이 바이럴로 잘 뛰어서 대구 시민들의 뇌를 조종을 해서 정책이 다 이쪽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해결법이 딱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주가 뭔가 때 청주 이야기하면 충주로 많이 오해를 하세요. 단순하게 통계학적인 것으로 보면 청주가 84만 원이 되고 충주가 20만 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의 그런 영향이 되게 중요한 시점일 것 같고, 늘 우리가 노출되거나 그런 것 속에서 결국에는 자기만의 중심적인 철학과 행동이 되게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될 것 같고. 질문 있으신 분? 저는 대구가 10년 정도 전에 저한테 로컬에 관련된 충격을 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대구 출신 이렇게 계시잖아요. 제가 그때 출장을 갔었다가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동성로 주변에서 묵었다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 큰 교회가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그냥 이렇게 뭐 하나 뭐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산 자체가 교회고, 그 맞은편에는 엄청나게 큰 성당이 있고, 그 교회도 제일 교회예요. 공사 뭐 여러 근현대 건물로 지정되고. 맞아요. 저는 대구에 이런 게 없어? 사실 그랬었거든요. 동성로에 뒤에 가면 그냥 뭐 다 쓰러져가는 거 이렇게 돈에 있고, 초등학교 있고, 더 내려가면 술 잔다 주시는 곳인데, 옆에 가니까 이런 게 가까운 게 이런 게 있지? 산 자체가 교회네? 그리고 너무 충격을 받았었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제가 한 15분 정도 되는, 걸어서 15분 정도 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었는데, 사실 그 게스트하우스를 하시는 분이 되게 특이하신 분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다 쓰러져가는 영화를 리모델링을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요 지하를 다 그냥 뼈대만 남겨놓고 다 파버리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유일가한테 걸어보면 밑에가 다 보이고, 밑에는 클럽이고, 그리고 위에는 지금 룸이고, 되게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때가 어떤 출장이었냐면, 그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지역 탐방 이런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서 그러셨죠. 근데 그분이 되게 특이하신 게 진짜 돈이 많으신 분, 대구에서. 그래서 그 히타치라는 공구를 한국에 총판을 하시는 분인데, 그 일본에서 공구 그런 굉장히 크게 히타치 거긴 분들 자기가 총판을 하니까, 근데 일본 그 독일도 되시는데 쓰는, 그래서 자기는 경영권 내려놓고 와서 사는데, 자기의 삼촌, 저보다 그분이 한 15살 정도 많으신데, 그분의 삼촌이면 지금 노인분이잖아요. 그분이 살던 한옥집, 그러니까 동성로 그쪽에 보면 한옥집이 있더라고요. 네. 그 한옥집의 중간에 동그란 풀을 만들었어요. 수영장을 가운데 만들고, 그 한옥집을 그 세트장 처럼 만든 다음에 그 한옥의 또 위에를 펍으로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을
저녁마다 거기에서 쇼 같은 걸 하고 청년들이 같이 그렇게 하는. 근데 그분이 결론적으로는 동성로를 활성화시키는 활동하시고 또 그 지역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다가 정치라는 것이 결국에는 한번 탄력을 받고 나서 활동을 하시고 그게 굉장히 아쉽긴 했었는데 저한테는 대구라는 곳이 뭐지? 약간 요런 근데 뭐 되게 다양한 게 그 안에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서 되게 바뀔 수 있다. 근데 한 사람랑 공수는 힘들다. 라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계속 아까 신인 얘기한 것도 계속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덧입혀져 있는 대구 대들이 갖고 그냥 뭐 더우밖에 없어요. 막 뭐 물총으로 하는 거 신림에서 아니 신촌에서 있는 거 여기서 왜 뭐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 다양한 시도가 있을 수 있도록 뭔가 사람들이 같이 붙어주게 되면 변화가 있어지지 않을까? 대구 분위기라고 하자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 각자 한마디씩 할 수 있게 시간을 드리기 전에 오늘 전반적으로 주제를 보면 저희가 항상 큰 주제는 이제 로컬이었잖아요. 로컬을 주제로 1회차, 2회차, 3회차 이렇게 계속 쭉 오면서 오늘의 좀 하나의 좀 포커스가 되는 건 그거 같아요. 좀 결국엔 똑같은 곳이지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른데 본인의 스타일을 한번 좀 디깅을 해보는 그런 좀 시간을 지금 올해 하반기 때 한번 해보시나요? 오늘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대구 이야기를 본인의 스타일로 나중에 한번 체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수디가 만든 LPV 모델을 기반으로 콘텐츠인 로컬을 한번 바라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신림에서 또 파티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서 혹시라도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마치고 혹시라도 이렇게 또 3, 5 이야기 더 하시면서 관심 있고 하니까 되게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한마디 하고 싶어요? 일단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전 오늘 발표 강연을 들으면서 내가 좀 지역을 바라보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로컬을 바라보는 그런 그 말씀 주신 인식이 조금이나마 특별하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주제가 딱 결론적으로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의식인 것 같아요.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볼 빼고 사는 것 같다. 볼을 빼고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뇌과학자분들 콘텐츠 보면 전전두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이게 술 마시면은 전전두엽이 죽는데요. 그 편도체에서 감정이 끌어올라서 술 먹고 막 본인 속얘기라고 행패 부리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건데 진짜 볼 빼고 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취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짝 얘기 나왔던 철학 되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정의도 좀 다르더라고요. 내가 왜 사는가? 그리고 나란 존재가 어떻게 하면 사회를 좀 더 풍요롭게 나아지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철학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식은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생각이 진짜 중요한가? 오늘 갑자기 차장님 이런 생각 이거 되게 중요한가? 내가 지금 이거 더 해가지고 지금 3점 이거 올라야 되는데 NGD 올라야 되는데 불안하잖아요. 이게 왜 불안하지? 돈 때문에, 미래의 나의 안전 때문에, 흔히 말하는 쌀먹 때문에.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사회가 어떻게 될지 좀 더 디테일하게 그 기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는 고민은 거의 대부분은 쓸데없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의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꼭 공부를 한다고 해서 내가 올바르게 시간을 쓴다면 아닌데요. 다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볼 빼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최소한 이 정도 의식은 해야지 나한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이뤘고 내 가족이 이뤘고 내 친구들이 이루어야지 이 작은 사회가 그리고 모두의 그 작은 사회들이 합쳐서 좋은 로컬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딱 하나 데이터 이렇게 팩트를 봤으니까 요거 잘 해석하고 친구들이나 아니면 직장 동료들이랑 한번 얘기하면서 사실 오늘도 그런 소통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나한테 되게 도움되는 건데 아 내가 이렇게 표현력이었구나, 아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아, 이런 순간들 많이 가지시면서 좋은 의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발표 잘 해주신 비올드님과 수진님께 박수 한번. 저희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을 찍을 건데 늘 같은 장소지만 다른 분이